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제가 이론상으로 읽는 금강경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책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전에 강의했던 내용하고 또 뭐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또 다시 또 한번 설명을 붙인 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두 가지가 설명체제로 돼 있어요. 두 번의 설명체제로. 거기에 정산종사님께서 회보에 연재했던 그 번역본, 금강경, 그걸 번역과 주석이 달린 것을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책자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것에 준해서 금강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금강경은 원불교 전서에 있는 불조 요경이 있어요. 불조, 부처님과 조사들의 그 요긴한, 거기에 피로, 선별된 거죠. 선별된 그러한, 이렇게 모음 경전이죠. 그 불조 요경이라고 하는데, 불조 요경의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금강경이에요. 원래 금강경의 정식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약칭해서 금강경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금강경의 한문으로 된 금강경을 텍스트로 삼는 게 아니에요. 한글.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 금강경, 한문으로 된 금강경을 한글로 옮긴 거예요. 옮겼다고 해야 될지 이것을 어떤 일정한 시각으로 해석했다고 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판본이라는 게 있어요. 판본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원불교에 원불교 교전이 있어요. 여기 보면 교전에 뭐 정전 대종경이 원불교 교전에 속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한자 기준으로 된 한자를 써서 이렇게 된 판본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띄어쓰기가 한자는 다 붙어 있어요. 붙어서 있다고 다 이렇게. 예를 들면 정신 수양음은 정신 띄고 수양 이렇게 돼 있지만 한자본에는 정신 수양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띄어쓰기를 기준할 때 예를 들면 한문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붙여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내가 여기 원불교 교전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정신 띄고 수양하고 그럼 뭐 심지어 띄어쓰기를 하나 하고 싶어도 어느 판본을 쓰겠다고 전제를 해놔야 돼요. 전제를. 그런데 금강경에는 사실은 봅시다. 금강경이라는 게 어디서 태동되냐면은 인도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번본이라고 해서 산스크리트 본이 기본, 우리로 말하면 정전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뭘로 써져 있어요? 한글이죠. 근데 정전을 막 영어로 써져 있고 막 불어로 써져 있으면 어떻게 봐야 돼? 그걸? 그럼 우리나라 같이 한글로 다 공부해라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쓰신 분한테 영어를 해갖고 공부가 되겠어? 한글로 다 배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합의된 텍스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니까 중국에서 번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역돼야죠. 그럼 번역이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번역된 것이 제가 알기로 있기로 내가 이게 전문 학자가 아니니까 그냥 제가 이 말하는 것은 설사 좀 틀려도 그 흐름만 파악하세요. 제가 알기로 있고 6개 정도 돼요. 6개.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구마라집. 우리가 보통 구마라집. 구마라 뭐라고 그래요? 구마라집이라고도 하고 구마라지바. 뭐 이렇게 그 발음에 따라 다른데 제가 그냥 구마라집이라고 할게요. 구마라집이 번역한 걸 구역이라고 하고 현장이 번역한 것을 신역이라고 해요. 근데 금강경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걸 봐요. 이 구역을 봐요. 구마라집은 외국 사람인데 외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한국말 막 우리나라 역사 더 잘하시는 외국인들 있죠? 그런 분이에요. 구마라집. 그런 분이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의외로 더 직역을 한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맞게끔 의역을 더 많이 하신 거예요. 구마라집은. 근데 현장 스님은 중국 사람인데 인도로 유학 가가지고 거기에 그 용어의 그것의 어떤 그대로의 뜻을 최대한 번역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둘 다 중요하죠. 아마 우리도 번역사, 원불교 어떤 거든지 번역에는 이 두 가지의 충돌이 생길 거예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중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금강경은 구마라집을 대중들이 선택을 했고 반야심경은 현장의 신역을 선택하고 이런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근데 6개가 번역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 번역이 된 거죠. 번역이 중국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책 있어요. 금강경. 여기에 보면은 범본, 뭐 티벳본, 뭐 그다음에 영어로 번역된 것까지. 왜 영어 번역이 중요하냐면 영어 번역도 그 영어 번역이 더 좋을 때가 많아요. 번역이라는 게 그런 거죠. 번역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번역보다 훨씬 이해가 수월한 게 또 있어요. 그러면 텍스트가 딱 하나가 있나요? 아니에요. 이 금강경만 해도 텍스트가 여러 개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번역,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본으로 돼 있던 것을 구마라집이 한문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전해져 온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금강경은.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그렇게 구마라집이 번역했던 것도 이제 가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살짝 넣었다 뺐다 여기 보면은 심자, 마음 심자가 들어간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 번역에 그래요. 한자에 이제 그런 이제 전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소소한 것이 큰 차이도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쓰던 것이 우리나라는 고려대장경의 그 유명한 팔만대장경의 고려대장경의 금강경이 현재 분명히 텍스트 이렇게 뭐라고 하는 각해서 그 팔만대장경 그 해인사에 있는 거죠.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안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는 건 그걸 그 팔만대장경에 있는 걸 많이 근본으로 안 삼고 대대로 일본의 지금 일본에서 지금 신수대장경 대정 우리가 그 대정본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그 팔만대장경을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현재 인쇄 그러니까 우리 현재 팔만대장경이 이렇게 파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활자로 이제 옮겨 놓은 거잖아요. 주로 그 활자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팔만대장경을 일본 사람이 더 많이 보게 본 겁니다. 좀 우리가 조금 아쉬워요. 우리가 이렇게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오늘 시간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이 금강경이 언해가 돼요. 언해가 뭐예요? 한글. 세조 때 언해본이 있어요. 언해본. 제가 고기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뭡니까? 훈집만 이렇게 해서 먹듯이 이렇게 한 번만 훑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꼼꼼히 봐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이거 강의한다고 해서 내가 그 정도는 봤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요 기간 동안에 한번 봐질라나 어쩔라나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 언해본이 있고 그다음 우리 어른들이 많이 보는 것은 금강경 오가해라고 해서 다섯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모아놓은 거 있어요. 이것이 금강경 오가
해설의 해가지고 함어 우리가 기화 스님이라고 하는 그 조선 초기 이게 고려 말 조선 초기 스님이 있는데 그걸 우리 선생님들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하신다는 분들이 다 봤던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걸 쭉 얘기를 했냐면 이 금강경이라고 해서 어떤 텍스트가 그냥 딱 고정돼 갖고 있지 않고 어떤 변청 과정을 통해서 한문화되고 또 한문을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글화 하려고 했고 한글화 했다는 것이 굉장히 위대합니다. 원해본이라 해가지고 대중들이 좀 쉽게 한문 보면 누가 알아요? 스님들이 읽어주 있지 않은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금강경 보면 하이고 나오잖아요. 농담으로 이게 아이고 아닌가 그러고 있어요. 하이고 너무 어려워. 아이고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리가 있어. 하이고 뭐 이게 도대체 모를 말인데 이게 뭔 말이야.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그 과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대종사님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원불교하고 금강경은 밀접한 관계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강경은 위치예요. 금강경은 사실은 대승불교 초기의 경전이에요. 이 형식이 보면은 형식 교전 여시함으로 시작하잖아요. 여시함으로 해서 환희봉행 뭐 이걸 끝내요. 이런 것은 그 불타의 설법의 어떤 그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 불경 형식에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내용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이런 걸 보면 그게 굉장히 대승불교 운동의 초기. 대승불교라는 건 제가 이제 불교의 큰 흐름을 말하면 처음에 이제 부처님 당시 초기 불교, 그 다음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파불교가 일어난 뒤에서 이제 이게 나눠져요. 남방 쪽으로 지금 저쪽 동남아시아 쪽에 미얀마 이렇게 스리랑카 미얀마 이렇게 넘어가는 그쪽이 남방불교, 그 다음에 이렇게 티벳,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넘어가면 북방불교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이제 북방불교에서 중국불교를 가면서 종파불교가 돼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경전이 역사적 순서대로 쭉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갑자기 원불교로 말하면 6대 요령이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수양연구 요론이 넘어가고 우리 원불교 이제 그 경전 편찬 과정들이 있는데 순서에 관계없이 막 넘어가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헷갈리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 중심으로 하는 그 종이 생겨요. 어떤 예를 연불과 관련된 넘어가면 연불 중심으로 그냥 그게 어떤 발전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정토 사상이 넘어가면 정토 중심, 화엄경이 넘어가면 화엄 중심 이렇게. 그래서 그게 종파불교가 생기고 종파불교 넘어가면서 이제 그걸 극복하려는 선불교로 이게 귀결이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금강경은 그 대승불교 운동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 금강경이 그런 반야 사상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반야심경은 그런 반야 사상의 거의 완결 이렇게 봐요. 짧으면은 우리 생각에 처음 같죠? 내용이 짧으면. 길면은 나중에 더 풍성해졌으니까 뒤 같죠? 거꾸로입니다. 모든 사상들은 길면은 먼저예요. 거의 그래요. 그것이 짧아지면은 후대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걸 집약, 요약, 어떤 그 집중화를 하는 것이 더 뒤에요. 그래서 금강경이 그러니까 금강경이라는 위상은 대승불교의 어떤 자리매김 같은 겁니다. 금강경 사상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이 금강경이 훨씬 중심 사상으로 와요. 왜 그러냐면 해능 그 선불교의 중심이죠. 해능 스님이 금강경을
금강경에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나오죠? 그 대목에 이렇게 발심하잖아요. 해능 스님이 금강경을 중시한 이후부터 선불교의 중심 소위경전화돼요. 원래 경전을 텍스트로 삼지는 않지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또 한편으로는 금강경을 그렇게 아주 높은 경전으로 안 삼아요, 또.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로 한국 특히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라면 또 혼나더라고, 요즘은. 반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려 조선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중심화되는 것이죠. 금강경이. 근데 이러한 금강경이 그러면서 금강경 오가 회의 같은 거, 이 책을 굉장히 다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되는데, 대종사님이 이제 대각을 하시죠. 대종사님 대각 언제 하세요? 1916년. 16년에 대각을 하시고, 우리 원불교에 불법을 주체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강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불법을 주체한다는 게 뭘까라는 이해입니다. 여기 보면 서품 2장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 대종사 대각을 이루신 후 모든 종교의 경전을 두루 열람하시다가 금강경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 부른 진실로 성인들 중에 성인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얻었으나 발심한 동기로부터 도 모든 경로를 돌아본다면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 많으므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정하노라 하시고 장차 회상을 열 때는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 완전무계란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불법은 금강경을 우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말씀으로 따지면 이 말이 교사에서는 또 살짝 더 교사에서는 풍성해요. 원불교 교사. 이것도 저하고 한번 전에 공부하셨어요. 마치 이걸 제가 할 때 또 처음 들은 거냐 하면은 제가 헷갈려. 하셨어. 근데 이걸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1041쪽 교전을 피면은 여기 비슷하지만 조금 내용이 맨 마지막만 제가 읽어볼게요. 장차 회상을 열 때에도 불법으로 주체 삼고 모든 교법도 마땅한 바를 따라 응용하여 완전무계란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라고 내정하셨다. 내정은 확정한 건 아니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예약 같은 거예요. 예약. 예약. 어떻게 말을 해야지? 내정이란 말 아시잖아요. 내정했다 하잖아요. 요즘은 잘 안 쓰는 말 같아요. 내정했다. 그러니까 불법을 논하면은 금강경 사상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용상 그러잖아요. 내용상.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를 이해하는 데에도 금강경에 나오는 서가모니의 사상이 중심인 거예요. 불법을 이해할 때. 그게 금강경을 원불교에서는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먼저 단언할게요. 먼저 단언부터 해놓고 넘어갈게요. 무식하게. 일단은. 그냥 무조건 정답을 미리 말을 해놔. 그리고 나중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대각의 안목으로 말한 거예요. 부처님께 공급받아서 말한 게 아니에요. 요 내용이.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대종사님의 대각의 안목으로 보니까 부처님의 사상과 이게 당신이 깨달은 거하고 맥이 가장 같아. 이걸 오해해가지고 불교 공부를 안 하면은 대종사님 사상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불교 사상 공부를 해야죠. 특히 금강경을. 그렇다고 해서 금강경을 공부한다고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이게 주체를 한다는 것은 당신의 설계에서 대들보나 기둥같이 삼겠다는 것이지 그것에 의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 교사에서 보면은 모든 교법도 마땅한 바를 따라 응용한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불법을 주체하지만 모든 교법도 이렇게 다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태산의 대각의 안목에 의해서 이렇게 사상적인 지표를 삼는 거예요. 그때 불법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법 중에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금강경. 금강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교 쪽에 있는 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저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모신 분을 특히 불교의 대승사님이 링겔 맞아갖고 어떻게 영양제 맞아갖고 된 것 같이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할 때 소화제 같이 이렇게 뭔가 약품 같이 먹을 수는 있어도 그게 소태산의 그 판단력과 그 다음에 면역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얘기를 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대상이 대각을 하세요. 병진년 음력 3월 26일에 대각을 하시고 이게 이제 그 금강경을 보셨는지 그 다음 해 금강경을 보셨는지 논쟁이 좀 있긴 있으나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갑사본 금강경에는 그 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연도가 다음 해예요. 가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그리고 논리적으로 봐도 대종사님 대각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요즘 부처님 오신 날, 옛날에는 석존성탄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말한 것도 얼마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쓰자고 주장했던 분이 우리 그 팔타원 황정신행 님이 제안했다는 설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별로 거리가 많이 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금강경을 이렇게 불갑사 가져오셨던 분이 일산 이재철 님이니까 그분의 입교 과정과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면 원기 2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이게 대각하시고 한 해 건너뛰어서 몽중소감이라고 해서 그 꿈에 대승사님께서 이렇게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그거 보고 꿈의 금강경이라는 그걸 보시고 미리 대승사님 대각 전에 보시지 않았나? 그런 어떤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상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보셨다. 이런 그러나 거기엔 또 의미가 있겠죠. 꿈에 이제 어쨌든 그건 이제 제가 아까 그냥 하는 소리고 꿈에 보시고 그때 이제 이재철 님이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오셔서 대승사님 제자가 되니까 어디가 사시냐 보니까 그 불갑사와 가까운 지금 신흥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신흥을 뭐라고 그러더라? 또 묘량 또 뭐라고 하는데 이건 그 동네에서 불갑사가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구해달라고 해서 옛날에 바로 요즘같이 그냥 그냥 바로 그냥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서 갖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거기서 구해왔는데 이게 과연 아마 그때 찍어 놓은 것 중에 아마 그 중에 어떻게 해서 구해 오셨을 거예요. 처음에 이게 필사본인가 뭔가 그런 논의도 있는데 필사본은 아니고 왜냐면 옛날에 활자로 이렇게 발간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돈도 그렇죠. 종이 구해야지 여러 가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 우리 출판한다는 거하고는 요즘 출판도 인터넷이 나와서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옛날에 다 식자공 이렇게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지금 이 책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얘기를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죠. 대문사님 이제 구해서 보신 거죠. 그때 구해서 보시고 이게 원불교에서 보관돼 온 거죠. 쭉 어디에 보관돼 있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원불 대종사님의 위대한 점은 저는 이게 소태산 대종사의 위대한 점이라고 봅니다. 도서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처음에는 익산 본부죠, 본부. 나중에는 총부가 되죠. 거기를 세우시고 처음에 조그맣게 도서들을 보관하는 도서실 정도를 만들었죠.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책도 놓고 자료도 놓아놓고 그 공간이 있어요. 지금 처음에 문서 같은 것도 모아놓고 했던. 그러다가 1940년인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종법실 있죠. 종수사님 계시는데 그 건물 그 일대 옛날에 건물이 있었어요. 지금 사진도 있어요. 사진 찾아보면 초기교에 사진이 있어요. 거기 한 칸을 도서실로 완전히 해요. 그때 모아진 책이 바로 원광대학교 도서관의 시초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엄청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의 큰 대학 같은 데는 그것은 막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말도 못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때 초기에 기록들을 쭉 그 목록들을 그때 원광대학교 사서로 계셨던 분이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야, 이런 분 진짜 저로서는 너무 고맙다고 생각해요. 이게 없어도 그 책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목록,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요즘 그런 거 하면 별로 안 알아주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박수 쳐드려요. 조용히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거기에 아마 금강경을 결국은 거기에 있었을 거라고 봐요. 대무사님이 보셨던 이게. 제가 그건 확인이 안 됐어요. 지금. 근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그 목록에 그 금강경이 있었는가. 아니면 어떤 금강경이 있었는가. 또 분명히 금강경 여러 판본 질이 있었는데 대종사님이 보신 금강경인가. 또 아니면 이 금강경이 따로 다른. 그래서 이 말이 이게 영산대 도서관에 있다가 뭐 이렇게 왔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확인을 좀 해보는데 근데 그런 건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어쨌든 이게 현재 우리 현재 원불교 박물관에 한 질이 지금 세상이다. 그때 불갑사 수도암이라는 곳에서 발간을 한 거죠. 불갑사 수도암이 그걸 하면 거기에 출판사예요. 출판사. 인쇄사라고 해야 돼요. 출판사라고 해야 돼요. 인쇄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 판본이 있었겠죠. 그걸 거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근데 이게 도대체 옛날같이 활자판이었는가? 또는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그걸 뭐라고 하지? 활자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글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이렇게 찍은 거예요. 글자 하나 이렇게 조합시켜 갖고 우리 그 인쇄본 같이. 그러니까 그것도 연구가 돼야 돼. 우리가 현재 남아 있는 지금 박물관에 있는 그것이 이 나무판에다가 판본 이렇게 판각인가 아니면 글자 하나하나를 목재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것인가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있었던 금강경 판본이 쭉 이렇게 대종사님이 보시고 그 역사를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자, 쭉 이어져 왔어요. 쭉 이렇게. 이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향후에. 우리가 원불교가, 근데 이제 이 금강경은 이렇게 중요한데, 이 금강경이, 이제 이 책의 뒤에 부분에, 제가 펴볼게요.
189쪽에 보면 정산종사가 금강경해라고 26호에서부터 해갖고 그래서 연재를 해요. 그래가지고 회고 30호까지 30호까지 연재했던 금강경 그 정산종사님께서 한글로 이렇게 쭉 풀어 놓은 그 경해가 있어요. 이게 일정 부분 해석도 한 거예요. 이 해석도 아주 독특해요. 따로 나중에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원불교 불교정전에 금강경이 실려요. 금강경이. 근데 이 금강경 어떤 금강경이냐? 한글본이에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앞에까지 그냥 재미로 들으시고, 자, 대준사님께서 불교정전에 실었던 금강경은 한글본이에요. 한글본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아셔야 돼. 한글. 대준사님이 어떤 분이냐? 한문으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한문으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대종사님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 원불교 안에만 얘기가 아니고 한글로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한글을 쓰는 사람들은 한글로 모든 게 이해돼야 돼요. 단순히 이게 불교 문제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구가 어떤 누군가가 열심히 해서 모든 대중들은 한글로 이해돼야 돼요. 한글로 다. 한글로. 그런데 저도 지금 연구가 안 된 게 제가 이런데 또 몰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을 그 전통이 현재 원불교 이 전서에 여기 불조요경 앞에 여기 보면 1번으로 금강반야밀경에서 이렇게 불조요경 이 나와 있죠. 여기에 1번으로 나오고 1번으로 첫 번째 금강반야바라밀경 해서 이렇게 쭉 보면 이 앞에 지금 여기가 한문이에요, 한글이에요? 한글. 난 한문으로 알고 있는데 다 한문으로 말씀하시던데 나 한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현재 그 천도제 지낼 때 금강경에서 독송 뭘로 해요? 이상하네. 댕사님 쉬고 이거 한글로 하라고 했는데 왜 한문으로 해요? 말 되게 안 듣네요, 우리가. 원래 그 보면은 성자들의 말을 되게 안 들어요. 안 들으려고 작정을 해요. 이해가 안 돼. 한글이죠? 여기 한글 다. 한글은요, 한자 그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옮겨 놓으면 그것이 한문을 그냥 그대로 옮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글이에요. 한글은 또 한글이네. 한글. 자,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옮길 때 산스크리트 그대로 옮겨온지 아세요? 아니에요. 한문에 그래서 구마라지 번역은 굉장히 의역되는데 중국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외국인이 이렇게 중국적 사유를 더 잘하는 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요, 한글은요, 또 한글대로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텍스트로 제가 읽는 것은 한글로 읽겠다는 거예요. 한문 안 읽을 거예요. 그건 이제 헷갈리면 한번 그냥 뭐랄까 참고서도 아니야. 그냥 풀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뒤에 한문으로 뭐라 쓰냐면 부 이렇게 썼어. 부록의 부. 부록의 부가 써져 있어요. 부록의 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록의 부가 보물같이 생각해. 보물 아니에요. 뭐가 보물이라고요? 여기 한글이 보물이에요. 한글이 보물이에요. 한글이 보물. 우리가 이 한글도 향후에 더 열심히 가다듬어야 될 거예요.
우리말로. 그걸 이 일을 해주신 소태산께 굉장히 우리는 고맙게 여기고, 저는 이게 한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한국사에서. 한국의 국문학사에서도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작업이.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물을 쳐다보지 않았다. 아쉽죠. 소태산 대종사라는 그 열린 시각에 계신 분은 이걸 그렇게 했는데 뒤에 사람들은 엉뚱하게 한문을 더 많이 써. 한문을 많이 쓰시는 것은 이제 그 우리 어른들 함부로 할 수는 없고,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때 필요해서 했는가 보지만, 그래도 나는 대종사님 뜻같이 한글로 더 보겠습니다라고 더 우리는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금강경은 단순히 대종사님이 이 보신 금강경은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으로 보신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제 앞에 제가 이런 쌍으로 붙인 거예요. 대종사의 대각을 이런 대도라고 합시다. 이게 소태산 대종사의 안목인 이런 대도로 보신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금강경 그렇게 읽어야 돼요. 제가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현재 불조요경에 있는 이 텍스트본을 봤을 때, 이게 아마 이 텍스트본이 참 재밌게도 대종사님이 처음 보신 텍스트도 아니에요. 이거 보면 첫째 그거 아니고, 그 다음에 뒤에 정산종사님이 해석한 텍스트하고도 또 아주 또 아니도 아니고, 이게 보면 그때 당시에 통용됐던 것을 기본 텍스트로 삼은 것 같아요. 일반화로 있는 걸 놓고 그걸 갖고 이제 텍스트로 삼고 번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용본이라고 하는데, 이건 주로 명본, 명나라 때 그 같은 구마라지 본이라도 약간 가감들이 막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추가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건 이제 학문적 연구에 의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현재 우리가 텍스트를 번역을 할 때 어떤 것은 택하고 어떤 것은 버렸는가도 향후의 원불교 학자들이 정말 해내야 될 역할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역량이 못 돼서, 저도 역량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숙제같이. 다만 이 텍스트, 무엇을 텍스트로 삼고 그 텍스트를 어떻게 가감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학문적 연구로 넘기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 금강경도 대종사의 대각인, 그럼 우리 이런 이 정전에 보면 이런 쌍장이 있어요. 이런 쌍의 진리, 이런 쌍의 신앙, 이런 쌍의 수행, 이런 쌍 서문문, 이런 쌍 법어, 개송. 저는 앞에다 이런 쌍을 넣어요. 이런 쌍 개송. 이 시각으로 금강경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많은 여기에 금강경 역사적 해석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불교 그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인 이런 쌍의 진리에 준해서 이 금강경을 읽어보겠다. 그것도 한글, 우리가 그냥 한글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그것 현재 있는 우리 불조요경, 원불교 전서에 있는 불조요경에 있는 이 금강경, 그러니까 원불교 본이라고 하면 됩니다. 저는 이게 이제 불조요경 본이라고 써놨는데, 원래 또 그러고 나면 원불교 전서본의 한글 금강경의 기준으로 이걸 읽어보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걸 읽어서 향후에 우리말에 대한 실력이 좋으신 분이, 단순히 우리말에 실력만 있다고 이게 이걸 다 손댈 수가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한 깊은 습득이 돼야만 이걸 손댈 수가 있어요. 향후에 이것을 더 아름다운 우리말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통이 앞으로 어느 종교가 됐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말로 경전들이 정말 아름답게 형성되고, 특히 원불교의 모든
경서들은 이 우리말의 아름다움으로 잘 다듬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 왜 이런 쌍으로 읽는 금강경, 그리고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그 원불교에서 특히 소태산 대종사가 경전화시켰던 이 한글 금강경을 어떻게 바라보냐 되는 것을 그냥 대략적 얘기를 첫 시간에 해봤습니다. 두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뭘 하고 싶었는데 뭘로 가버렸어 다. 그래서 또 생각나면 또 할게요. 이렇게 첫 시간 이 정도 가볍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